28년 동안 아내의 여유로운 삶이 미웠습니다. 도자기 공방, 여행, 독서 모임. 나는 새벽부터 일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가한가. 62, 이동진. 28년 공무원 생활 끝에 퇴직금 9,500만 원 받았지만 대출 갚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혼합시다.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랍게도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죠. 이혼하고 5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어느 날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전 배우자분 명의 자산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열어본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증권계좌 월평균 배당금 1,200만 원. 28년 동안 아내는 왜 이 돈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남편 몰래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당신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알고 있나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이동진은 부산 동구청 민원과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28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던 그 자리였죠. 새벽 6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7시 30분이면 구청 현관을 통과했어요. 동료들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서 책상을 닦고 서류를 정리하는 게 그의 루틴이었습니다. 인사가 박 과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작별처럼 들렸죠. 이동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구청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28년 동안 매일 출근하던 그 문을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광안대교를 지나며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죠. 62의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막막했어요. 남천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안에 최서윤은 없었어요.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더라고요. 해운대 도자기 공방 갔어요. 저녁 6시쯤 돌아올게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은 방금 28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했는데 아내는 도자기 공방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요. 이동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꺼냈죠. 9,500만 원. 28년치 땀이 고작 이 정도구나 싶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7,500만 원 남아 있었어요. 매달 이자만 32만 원씩 나갔죠. 게다가 서울에 사는 딸 이지민의 전세 보증금이 내년 2월에 만기였습니다. 4,500만 원을 돌려줘야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으면 2천만 원 남짓, 거기서 보증금까지 빠지면 마이너스였죠. 국민연금은 65부터 나오니까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 몇 개와 김치통이 전부였어요. 밥을 차리기엔 너무 허전했죠. 배는 고팠지만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면을 넣고 스프를 풀고 혼자 식탁에 앉아 후루룩 소리내며 먹었어요. 평생 이렇게 허전한 저녁은 처음이었습니다. 6시가 넘어서 아내가 들어왔어요.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신세계 백화점 로고가 선명했죠. 아내는 소파에 앉으며 오늘 공방에서 접시 굽는 법 배웠다고 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비스듬히 누웠어요. 이동진은 식탁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아내는 TV를 켜고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출연자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죠. 참다 참다 입을 열었어요. 오늘 퇴직금 받았어요.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출 갚으면 얼마 안 남아요. 아내는 그래요라고만 했어요. 딸 보증금 만기도 얼마 안 남았고요. 아내는 알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동진의 안에서 뭔가 터졌어요. 나는 이렇게 버티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한가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죠. 아내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최서윤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이동진은 거실에 혼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는 여전히 마이너스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고요한 숨소리. 최서윤은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동진만 천장을 세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어요. 이동진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요. 지글지글 소리만 들렸죠.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동진은 거실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고 최서윤은 방에서 책을 읽었어요. 식사 시간에만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침묵은 점점 깊어졌어요. 이동진은 아내의 일정을 묻지 않았고 최서윤도 남편의 계획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았죠. 마치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어요. 이동진은 아내의 생활 패턴을 돌이켜봤습니다. 결혼 초부터 최서윤은 늘 늦잠을 잤어요. 28살에 결혼했을 때도 그랬고 예순을 바라보는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이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할 때면 아내는 늘 이불 속에 있었습니다. 다녀오세요. 한마디 없이 잠든 얼굴만 보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처음엔 신혼이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최서윤은 아침 9시가 넘어야 눈을 떴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아내가 뭘 하는지 이동진은 오랫동안 몰랐어요. 퇴근하면 집은 정돈되어 있었고 저녁은 차려져 있었고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화는 최서윤이 40을 넘기고 나서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 집에 꽃이 꽂혀 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꽃이 매주 바뀌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해운대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고 있었어요. 한 달에 18만 원짜리 수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행이었어요. 친구들과 제주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흘 동안이었죠. 이동진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텼고 최서윤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해만 4번을 다녀왔어요. 경주, 통영, 여수, 전주. 남편이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동안 아내는 전국을 누볐습니다. 50살에 접어들면서는 도자기 공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해운대 달맞이길에 있는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다녔죠. 집에 돌아오면 손에 흙이 묻어 있었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오늘 찻잔 만들었다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동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최서윤은
독서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시립도서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인다고 했어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한다더군요. 아내는 주말이면 광안리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한 번에 서너 권씩 사왔어요. 이동진은 달랐습니다. 구청에서 28년 동안 월급을 받았지만 그 돈이 자기 마음대로 쓴 적이 없었어요. 급여가 들어오면 생활비, 적금, 보험, 대출이자 딱 정해진 곳으로만 흘러갔죠. 점심값도 아껴서 7,000원짜리 백반으로 때웠고 회식 자리에서도 2차는 빠졌습니다. 남편의 옷은 2년째 같은 것만 입었어요. 구두는 밑창이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스며들었죠. 그런데 최서윤은 달랐습니다. 새 옷을 입고 나왔고 가방도 자주 바뀌었고 손톱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돈이 나오나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동진은 자기가 주는 생활비로 아내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움은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갑자기 폭발한 게 아니었죠.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면서 출근길 버스에서 서서 가면서 점심시간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씹으면서 야근하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조금씩 쌓였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사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서윤이 웃을 때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마다, 도자기 공방 가방을 들고 나갈 때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왔죠. 이건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을 거예요. 대화가 줄었으니까요. 이동진은 아내에게 하루 일과를 말하지 않게 됐고 최서윤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각자 휴대폰만 봤죠. TV 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퇴직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최서윤은 외출 준비를 했어요. 도자기 공방에 간다고 했죠.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는 아내를 보며 이동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는 어제 28년 다닌 구청에서 쫓겨났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도자기나 빚으러 간다고요. 아내가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동진은 거실을 서성였어요. 창문 너머로 광안대교가 보였죠. 바다 위로 배들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최서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해운대 센텀시티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전시회도 보고 쇼핑도 했다고 했죠. 아내는 소파에 앉으며 오늘 본 전시회 이야기를 했지만 이동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더 조용했어요. 반찬을 집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이동진은 밥을 먹다 말고 아내를 봤습니다. 최서윤은 담담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구나. 이동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그 말은 가슴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퇴직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4월 중순이었어요. 남천동 아파트는 여전히 침묵으로 가득했죠. 이동진과 최서윤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서윤이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 공방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죠. 이동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내가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합시다. 그 말이 이동진의 입에서 나왔어요. 최서윤은 신발을 신다 말고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놀란 표정도 슬픈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죠. 왜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당신 보면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너무 여유로워요. 불공평해요. 이동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서윤은 한참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설득하지도 화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했죠.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이동진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이혼 동의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위자료 청구 포기 각서, 전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최서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며 이동진은 이상했어요. 보통은 싸우지 않나요? 항의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내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복잡하게 안 꼬여서 다행이다.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4월 18일 목요일이었어요. 그날 아침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봄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미세먼지도 없는 맑은 날이었죠. 이혼하러 가는 날치고는 너무 화창했어요. 최서윤은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습니다. 9시가 넘어서였죠. 이동진은 이미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는 세수를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였죠. 화장은 하지 않았어요. 10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동구청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옆에 서 있는 아내를 보니 낯설더라고요.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먼 사람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최서윤은 창가 쪽에, 이동진은 복도 쪽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매일 보던 길인데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으니 13번이었죠.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옆에는 젊은 부부가 출생신고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10번, 11번, 12번. 번호가 하나씩 불렸어요. 13번이 불렸습니다. 창구로 갔죠.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요구했어요. 최서윤이 가방에서 이혼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였죠. 공무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건넸고 최서윤도 자기 신분증을 꺼냈어요. 공무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혼인신고 날짜를 확인하더라고요. 1997년 5월 21일. 28년 전이었죠. 협의 이혼 확인서에 각자 서명을 했어요. 최서윤의 서명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한 글씨체. 결혼할 때 혼인신고서에 쓴 그 서명과 똑같더라고요. 이동진도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이동진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28년 전 결혼할 때 만든 그 도장이었죠. 주황색 케이스에 담긴 도장. 케이스를 열자 도장에 먼지가 살짝 쌓여 있더라고요. 손으로 털어내고 서류에 꾹 눌렀어요. 이동진이라는 이름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최서윤도 자기 도장을 꺼냈어요. 분홍색 케이스였죠. 아내는 도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0초쯤 됐을까요? 그러더니 천천히 서류에 찍었어요. 꾹 눌러 도장을 찍었죠. 아내 이름이 남편 도장 옆에
나란히 찍혔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시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혼하고 싶으면 그때 와서 최종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이동진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윤도 마찬가지였죠. 구청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리며 걸었죠. 그 일주일이 참 길었어요. 집안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이동진은 거실에서, 최서윤은 방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밥은 각자 알아서 먹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다시 구청에 갔습니다. 같은 창구에서 같은 공무원을 만났어요. 공무원이 최종 의사를 확인했죠. 정말로 이혼하시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동진은 네라고 대답했어요. 최서윤도 네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더니 수리됐다고 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됐다고 했죠. 법적으로 남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28년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구청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였죠. 우산은 안 가져왔습니다. 둘 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500m 정도였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버스 시간을 확인했죠. 5분 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최서윤은 서 있었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문이 열렸죠. 이동진은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최서윤이 타지 않더라고요. 남편 보고 먼저 타라고 손짓했어요. 이동진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계단을 올라서 교통카드를 찍었죠. 뒤를 돌아보니 최서윤이 타지 않았어요. 그냥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려는데 버스 문이 닫혔어요. 기사님이 출발했죠. 이동진은 황급히 뒷좌석으로 가서 창밖을 봤습니다. 최서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버스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손을 들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작아졌어요. 그러다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집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조용했어요. 신발장에 최서윤의 신발이 없었죠. 평소에 신던 운동화도 외출할 때 신던 구두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이동진의 신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소파에 늘 놓여 있던 쿠션, 거실장 위에 있던 액자들, 창가에 있던 화분들, 전부 없어졌죠.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옷장을 확인했죠. 최서윤의 옷이 몽땅 사라졌더라고요. 빈 옷걸이만 덜렁덜렁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도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서랍도 텅텅 비었어요. 아내가 쓰던 향수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어봤죠. 최서윤의 머그컵이 없었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그 컵. 아침마다 녹차를 마시던 그 컵이 사라졌어요.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모지들도 없어졌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집이었죠. 28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이동진 혼자였어요. 후련했습니다. 정말로 후련했죠. 그 여유로운 사람에게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어요.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출연자들이 웃고 떠들었죠. 소리를 키웠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키워도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죠. 반찬통 몇 개가 있었어요. 최서윤이 만들어 놓고 간 거였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언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깔끔하게 담겨 있었죠. 뚜껑을 열어 밥과 함께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싱거울 줄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삶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밥을 해먹기 귀찮아서 편의점으로 갔어요. 도시락 하나에 6,500원. 아침에 삼각김밥 2개면 5,000원. 저녁에 컵라면 하나 더하면 2,500원. 하루에 14,000원씩 나갔죠. 가끔 배달시켜 먹으면 한 끼에 2만 원씩 들었어요. 혼자 먹는데도 최소 주문 금액이 있더라고요. 직접 장을 봐야겠다 싶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담았죠. 쌀, 라면, 계란, 우유, 빵, 과일. 계산대에 가니 58,000원이 나왔어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첫 달은 9만 원이었죠. 괜찮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엔 13만 원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확인해 봤죠. 알고 보니 이동진이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았더라고요. 집이 너무 추워서요. 관리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 신경도 안 썼는데 혼자 내려니 부담이었죠. 매달 15만 원씩 나갔어요. 거기에 인터넷 요금, 핸드폰 요금, 각종 보험료. 고정으로 나가는 돈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5월 초에 적금이 만기가 됐어요. 300만 원짜리 적금이었죠. 은행에 가서 찾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이걸로 당분간 버틸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돈이 한 달도 안 돼서 바닥났어요. 병원에 다녀온 게 컸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죠. MRI를 찍었어요.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2달 동안 다녔죠. 한 번 갈 때마다 2만 5천 원씩 들었어요. 6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났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 먹었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어요. 열이 더 올랐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죠. 독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일주일치 약이었죠. 집에 와서 약을 먹고 누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없고 죽이라도 끓여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최서윤이 있을 때는 남편이 아프면 죽을 끓여줬었죠. 호박죽이나 전복죽을 사다가 데워서 가져다 줬어요.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확인하고 약 먹을 시간이 되면 깨워줬죠. 남편이 아프다고 하면 걱정하는 눈빛으로 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열이 내리지 않아서 이틀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어나서 뭘 해먹을 기력도 없었죠. 그냥 물만 마시고 누워 있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겨우 일어나서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갈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했습니다. 후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해운대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센텀시티 근처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최서윤이었습니다.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죠. 최서윤은 웃으며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쳐 보이더라고요. 이동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게 뭐야? 이혼하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최서윤은 이동진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와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둘은 1시간쯤 앉아 있었어요. 이동진은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가 났어요. 동시에 쓸쓸했죠. 역시 내 선택이 맞았어. 이동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렇게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어요. 혼자 있는 집은 이렇게 조용한 거구나. 이동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하고 5달이 지났습니다. 8월이었어요. 부산은 무더웠죠. 낮 기온이 35도를 넘었습니다. 이동진은 에어컨을 켜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요즘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고, 자는 게 전부였죠. 딸 이지민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잘 지내요. 그런 인사뿐이었죠. 엄마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동진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죠. 이동진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율촌 법무법인 직원입니다. 김민재 변호사님께서 연락드리라고 하셨는데요. 법무법인이요. 이동진은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직원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전 배우자분명의 자산 관련해서 수익자 변경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배우자요. 이동진은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자산 말씀이신가요? 직원은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죠. 직접 오셔서 변호사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가면 되냐고 물었어요. 내일 오전 10시는 어떠시냐고 하더군요. 이동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물었죠. 부산 서면이라고 했어요. 롯데백화점 맞은편 건물 8층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찜찜했어요. 최서윤한테 무슨 자산이 있었나? 혹시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동진은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민아. 네, 아빠. 엄마 혹시 빚 같은 거 있었어? 이지민이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왜요? 이동진은 법무법인에서 연락 왔다고 했죠. 엄마 자산 관련 서류래. 전화기 너머로 이지민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엄마가 아빠한테 전해달라는 서류가 있대요. 제가 직접 전화기 부담스러워서 법무법인 통해서 전달하려나 봐요.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직접 받아보세요. 무슨 서류인데? 이지민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자세한 건 말 안 하셨대요. 그냥 아빠한테 꼭 전해줘야 한다고만 했다고 했죠. 이동진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대체 무슨 서류일까? 혹시 더 받아갈 게 있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빚이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9시에 집을 나섰죠. 서면까지는 지하철로 30분 걸렸어요. 롯데백화점역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맞은편 건물이 보였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접수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동진 씨시죠? 예약 확인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한쪽 문이 열렸죠. 김민재 변호사라고 쓰인 명패가 보였습니다. 들어가니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앉으세요. 이동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민재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생각보다 두툼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동진이 물었죠. 고객님, 전 배우자 최서윤 씨 명의로 된 자산 관련 서류입니다. 김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익자가 고객님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서윤 씨께서 정리 차원에서 고객님께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수익자가 저라고요. 이동진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자산인데요? 김민재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확인하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이동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무게가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죠. 법무법인을 나왔어요. 햇볕이 뜨거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걸었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까 말까 고민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실망스러운 내용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 묶음이 나왔죠. 두께가 5cm는 됐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증권계좌 명세서였습니다. 최서윤 명의로 된 계좌였죠.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보유 종목을 봤습니다. 삼성전자 2000주, 현대차 1500주, 배당형 ETF. 그 밑에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평가 금액, 수익률, 배당금. 이동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월평균 배당금 1200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동진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죠. 월평균 배당금 1200만 원. 1년이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28년이면 얼마나 되는 거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증권거래 내역서였어요. 1997년 6월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한 달 바로 다음 달이었죠. 삼성전자 500주 매수, 현대차 300주 매수. 그때부터 꾸준히 매수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종목별 배당금 내역도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분기마다 400만 원씩, 현대차에서 300만 원씩, 매달 1200만 원씩 들어왔던 거예요. 28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이동진은 멍하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이런 자산이 있었다고요. 그럼 아내는 제가 주는 생활비가 필요 없었던 거잖아요.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숨겼을까?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 사본이었어요. 표지를 보니 장기 적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의는 이동진이었어요. 자기 이름이었죠.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가입일은 2013년 3월이었어요. 12년 전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입금됐더라고요. 자동 이체로요. 12년이면 1440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입금 계좌를 확인했어요. 최서윤의 증권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배당금 받은 돈으로 남편 명의 적금을 넣어준 거였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통장 메모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노후 대비용. 최서윤의 글씨체였어요. 이동진은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통장 사본이었어요. 이번엔 최서윤 명의였습니다. 통장을 펼쳤죠. 입금 내역만 가득했어요. 1997년 6월부터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됐더라고요. 출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10만 원, 20만 원씩 나간 게 전부였어요. 28년치 생활비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200만 원 곱하기 336개월. 6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최서윤은 남편이 준 생활비를 거의 쓰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배당금으로 살면서 남편 돈은 그대로 모아뒀던 거였죠. 봉투 맨 아래에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최서윤의 글씨체였어요. 동진 씨, 이 서류를 보고 있을 당신이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놀랐겠죠. 화도 났을 거고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증권을 물려주셨어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다 세월이 흘렀고요. 당신은 성실하게 구청에 다니며 생활비를 주셨고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왜 받았냐고요? 당신이 가장으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길 바랐어요. 당신은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당신을 존경했어요. 제가 더 많은 돈이 있다는 걸 알면 당신 마음이 상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당신 노후를 준비했어요. 12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넣었죠. 당신이 퇴직하면 이 돈으로 편히 쉬길 바랐어요. 생활비도 그대로 모아뒀어요. 언젠가 필요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도자기 공방이며 독서 모임이며 여행은 제 배당금으로 했어요. 당신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당신을 지키는 제 방법이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을 때 놀라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신이 제 여유를 불공평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어요. 설명하려 했지만 그러면 당신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순순히 동의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죠. 당신한테 받을 게 없었으니까요. 아니,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28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요.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어요. 성실했고 책임감 있었어요. 다만 제 마음을 몰라줬을 뿐이죠. 하지만 괜찮아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이 돈은 전부 당신 거예요. 적금도 생활비도 당신이 쓰세요. 제게 필요한 건 이미 충분해요. 배당금만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가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 주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28년이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2025년 8월 최서윤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동진은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내의 여유, 그 늦잠, 도자기 공방, 독서 모임, 여행. 전부 자기 돈으로 한 거였어요. 남편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뒀던 거였죠. 그러면서도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줬어요. 생활비를 받아주면서 남편이 가장이라고 느끼게 해줬던 거였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12년 전부터 남편 노후를 준비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적금을 넣어줬죠. 남편이 모르게요.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요. 이동진은 해운대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던 최서윤,
그리고 젊은 남자. 그 남자는 증권사 직원이었을 거예요. 배당금 관리나 자산 정리 상담을 받았던 거였죠. 자신은 그걸 오해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했죠.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최서윤은 여전히 전 남편 노후를 챙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혼할 때도 그랬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죠.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당당하게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던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남편 자존심을 지켜주면서요. 이동진은 거실을 돌아봤습니다. 텅 빈 집, 최서윤이 떠난 집. 하지만 아내가 남긴 것들이 여전히 자신을 지탱하고 있었어요. 적금 1억 8천만 원, 생활비 6억 7천만 원. 법적으론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내를 부양한다고 믿었어요. 생활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제 덕분에 산다고 여겼죠.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요. 이동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서윤 번호를 찾았어요. 이혼하고도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고민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몰랐다고.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눌러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동진은 매일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증권계좌 명세서, 적금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최서윤의 편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8년을 함께 살면서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봤죠. 늦잠 자는 모습, 여유로운 일상, 친구들과의 모임.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서윤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어요. 남편보다 훨씬 여유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였어요. 이동진이 가장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아내는 조용히 뒤에서 지지해줬던 거예요. 남편이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62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늙었구나. 이동진은 생각했죠.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이동진의 머그컵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최서윤의 꽃무늬 컵은 없었죠.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최서윤이 모아뒀던 영수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자기 공방 수강료, 독서 모임 회비, 카페 영수증. 하나하나 보다가 멈췄어요. 이게 허영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죠. 아내는 자기 삶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당당하게요. 이동진은 그걸 미워했습니다. 자신이 힘들게 일할 때 아내가 즐기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짐이 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남편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요. 남편 노후까지 준비하면서요. 어느 날 오후 이동진은 해운대로 나갔습니다. 최서윤이 다녔던 도자기 공방을 찾았어요. 달맞이길 골목에 있었죠.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물레가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최서윤도 저 안에서 찻잔을 만들었겠구나. 이동진은 생각했어요. 행복한 얼굴로 흙을 만지며 웃었겠죠. 그 시간이 아내한테는 소중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안리 서점에 들렀습니다. 최서윤이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소설 코너에 멈췄어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예뻤어요. 이동진은 그 책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읽기 시작했죠. 처음엔 집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주인공이 사랑을 깨닫는 장면에서 멈췄어요. 사랑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는 거구나. 이동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최서윤은 그런 사랑을 했던 거예요. 조용히 묵묵히 남편이 모르게요. 밤에 잠들기 전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구석에서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열어보니 도자기 찻잔이 들어있었습니다. 최서윤이 만든 거였어요. 파란색 유약이 발라져 있었고 손잡이가 예뻤죠. 찻잔 밑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28년 고마웠어요. 최서윤의 글씨체였어요. 이동진은 그 찻잔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찻잔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광안대교가 보였고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죠. 최서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이동진은 궁금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했다고. 그 말들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동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서윤 번호를 눌렀어요. 발신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끊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서윤아, 고마웠어. 28년 동안 나를 지켜줘서,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사랑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었죠. 최서윤도 지금 어딘가에서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같은 곳에 있지 않은 우리.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동진은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적금 1억 8천만 원, 생활비 6억 7천만 원. 최서윤이 남긴 그 돈들이 이동진의 노후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떠났지만 여전히 남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사랑이 뭘까? 이동진은 생각했습니다. 함께 있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주는 게 사랑일까? 최서윤은 후자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뒤에서 남편을 지켜줬죠. 남편 자존심까지 챙기면서요. 그리고 이동진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눈앞의 불공평만 보고 아내의 여유만 미워했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가 남긴 것들이 이동진을 지탱하고 있어요. 법적으론 남이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계신가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당신도 이동진처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서야 깨닫는 건 너무 늦어요. 함께 있을 때 이해하고 함께 있을 때 고마워해야 해요. 자존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섣부른 판단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이동진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 지금 당장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